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외부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 상당히 좀 어려운데 특히 시장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인 한지영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어쨌거나 방송에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과장님 먼저 간단한 소개를 하기 앞서서 네. 과장님 이번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 진짜 참 부끄럽지만 네네. 정말 죽어라 쓴 책이 있는데 네. 이번에 좀 1년 만에 거의 준비를 한 끝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주식 투자 생존 전략. 네. 일단 제가 빨간색 좋아하는데. 네. 저희는 뭐 주식쟁이들은 빨간색이 좋죠. 양봉이 좋죠. 맞습니다. 네. 잘 팔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과장님 그러면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키움증권에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 애널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지영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방금 소개해 주신 주식시장, 주식투자 생존 전략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사실은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는 네네. 한지영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저도 가끔 이제 제 개인 텔레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코멘트를 날릴 때마다 곳곳에서 야, 지영 누나 코멘트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네. 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뭐 이름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네, 과장님 근데 지금 이제 직업이 애널리스트잖아요. 네.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네. 애널리스트가 주식 투자 전략 애널리스트가 있고 네네. 또 기업 애널리스트가 있다. 네. 차이점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직업입니다. 전망을 이제 업으로 삼고 있는 직군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전망을 하다 보면은 아마도 경험하셨겠지만 잘 틀리잖아요. 맞습니다. 전망이 뭐 100% 맞으면은 솔직히 그거는 이제 거의 신급의 영역이고 워렌 버핏도 그렇게 자주 틀리는데 저희도 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래서 반성문도 종종 쓰는 네. 그런 업종 직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제 이미지가 기업 분석하는 거. 네. 삼성전자 주식을 분석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고 삼성전자 얼마 갈 것 같아요. 또 요즘에 핫한 에코프로나 또 아니면 요즘에 대장주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네. 개별 기업들을 분석하는 직군들을 애널리스트로 많이 보시는데 네. 그 애널리스트 말고 또 이제 저희처럼 전략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아래에서부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는 이제 그 위쪽에서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네. 이러한 상황들을 분석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탑다운 애널리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면은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개별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고 전망하시는 분들이고 네. 저희들은 코스피가 얼마 갈 것 같아요. 나스닥이 얼마 갈 것 같아요. 기업이 아니라 이제 전체 주식시장 벤치마크 지수 주가 지수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거를 전망을 하는 직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큰 숲을 보는군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네. 애널리스트도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되게 좀 민감한 주제인데 가능은 한데 이게 저희 컴플라이언스 규제상 국내 주식은 거의 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저희 동료들 중에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저는 일단 어떤 종목을 샀어요. 근데 그 동료한테 가가지고 야, 나 이 종목 샀는데 보고서 좀 잘 써줘봐. 챙겨줄게. 이러면 그러네요.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가끔씩 이제 뉴스에도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회사마다 규정은 조금씩 다른데 네.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 개별 주식은 매매가 좀 거의 제한되어 있다. 네. 대신에 이제 ETF 같은 건 좀 가능하고 해외 주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인은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코인은요? 네, 왜냐 네. 코인은 아직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도 그래서 코인을 한때 되게 열심히 했고 네. 21년도에는 좀 코인 시장 좋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 느꼈던 게 야, 나 22년도에는 내가 코인으로 은퇴할 수 있겠다. 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었지만
지금 여전히 회사 다니고 있는 거 아. 보면은 결과를 아시겠죠. 저도 많이 물려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라도 코인은 사야 되는 건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사면은 괜찮은데 21년도에 샀던 사람들은 되게 높은 구간에 샀죠. 그렇죠. 다시는 보기 어려운 자리에서 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아. 그런데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이따 중간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올해 주식시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뭐 상저하고 상고하죠 이걸 따지는 문제를 넘어서 지금 코스피가 2,400 초반인데 네. 3월 초 기준으로 네. 연말까지 봤을 때 방향은 위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저는 코인 지금 해볼만 하다는 아. 게 주식시장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저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인도 일정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어느 정도 자기 계좌에 좀 편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나. 네. 지금 들어가기에는 괜찮은 자리 같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애널리스트들은 좀 제한이 좀 많이 있네요. 네. 혹시 유튜브는 좀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 유튜브는 개인적으로 운영을 못하게 하지만 네. 이렇게 출연은 좀 자유롭습니다. 아, 저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오늘 이제 과장님께서 주식 투자 생존 전략, 네. 예, 저희가 뭐 이거를 그 유료 뭐 영상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네. 예, 실제 책을 좀 내셨는데 요 책 일단 출간을 좀 축하드리면서 네네. 어떤 주식 투자들이 이 책을 좀 보면 좀 유용할까요, 과장님?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도 제 추정컨대 네.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상당수는 뭐 10년 전, 20년 전, 뭐 4, 5년 전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네, 딱 동학개미 운동 터졌을 때 맞습니다.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네.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들어왔던 분들 잠깐이지만 수익의 기쁨을 누렸겠죠. 네네. 근데 21년 8월을 네. 기점으로 3,300을 기점으로 쭉쭉 맞습니다.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손실의 아픔들을 느꼈고 네. 내가 뭘 부족하고 뭔가 공부가 안 됐고 네. 뭘 좀 더 채워야지 그러한 고민들을 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에서 고수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주린이를 벗어나서 네. 중수 정도로 가고 싶은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좀 방법론, 가이드라인, 제 개인적으로 이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노하우들을 제시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망을 하는 책은 아니에요. 네, 대신에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전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책,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는 그러한 매매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좀 궁금한 질문을 좀 할 텐데요. 일단 경제, 네. 뭐 특히 뭐 실물 경기, 네. 이런 실물 경기하고 주가와의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요, 과장님? 직관적으로 봤을 땐 경제랑 주가랑 같이 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경제라는 거는 그 안에 소비 경기가 있고 뭐 기업들의 제조업 경기가 있고 네. 뭐 서비스업 경기가 있고 이런데 결국에는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고 네, 기업들의 실적을 결정하는 거는 소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제조업이나 서비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에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딱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는 주식이랑 경기랑 같이 갈 것 같다. 아, 경기가 안 좋으면은 주가도 같이 빠지고 네, 경기가 좋으면 주가도 같이 오른다. 네. 이게 일반적인 생각 같은데 네, 아마도 동학개미 분들도 이건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안 간다는 거. 네, 주가랑 경제랑 다르게 합니다. 네. 항상 주가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다. 2020년 3월 달부터 내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맞아요. 전 세계 경제가 문을 걸어 잠그고 네, 미국도 2분기에서 GDP가 마이너스 나고 그해 2020년도 경제 성장이 전부 다 마이너스. 네. 완전히 박살났었죠. 네, 근데 그때 주식시장 어땠을까요? 완전히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랑 주가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네. 항상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하는 경향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올해 아까 주식시장 좋게 본다라는 것도 바로 네. 여기에서도 좀 기인해요. 지금 뭐 미국 경기를 둘러싼 뭐 침체 논란들, 뭐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네. 이거 경제가 못 버티고 네. 항상 역사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 침체가 뒤따랐으니까 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침체되거나 설령 침체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경기는 꺾이는 게 맞는데 주가는 어떻게 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제가 드린 말씀대로 네, 주가는 경기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그 저희가 기업 주가는 실적의 함수, 그러니까 네. 실적이 받침이 되면은 주가가 간다, 네. 안 받치면 주가가 못 간다 이러는데 네. 사실상 주가는 거의 모든 것에 선행을 아, 실적이 바닥을 찍기도 전에 주가는 이미 바닥치고 올라가고 아, 네. 예, 이거는 그 네이버 뭐
그 주가란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증권사 보고서들 보면 종종 나와 있는데 네. 주가랑 기업이익이랑 같이 그려보면은 네. 얘네들이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네. 그 저희가 변곡점이라고 하죠. 음. 고점에서 찍고서 내려가는 이 시기, 네. 또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는 시기, 이때 네. 보면은 주가가 이익보다 항상 먼저 움직였어요. 아, 네. 그거를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이익 같은 경우나 S&P나 저 주요국들의 이익에 대한 전망들이 올해 연중 내내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 뭐 발을 빼고 주식 비중주로 현금을 마련하고 이러한 시기는 아니다. 저는 이러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 한 과장님 말씀은 실제 실물 경기보다는 주가가 먼저 최소한 한 6개월, 1년 정도 네. 선행하는 거니까 너무 또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네네. 주가는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이제 큰 숲을 좀 많이 보시니까 네네. 올해 실제 우리 한국 경제, 네. 그다음 미국 경제, 중국 경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경제 전반적으로는 일단 국내랑 미국 경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마도 지금이 이제 이 방송 촬영 시기가 3월 2일이고 네, 네. 그 1월 아니면 작년 말에 그 증권사들 전망이나 아니면 뉴스들이나 막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네. 23년도 막 전 세계 경제 정말 암울하고 네. 침체 뭐 나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침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과연 이제 그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가벼운 착륙이냐 아니면 하드 랜딩 깊은 착륙 경착륙이냐 네. 이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한데 네. 작년이나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전 세계 경제 미국이나 한국 경제 모두 다 경착륙 불가피하다 네. 위험하다 네. 이렇게 좀 전망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전망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고 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네. 그런 전망의 변화가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끝에 물어보신 네. 중국 쪽에서 경제가 지금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중국이. 네. 네. 그래서 저희 중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경제 정상화. 중국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가 먼저 창궐을 했었고 네. 특이하게도 가장 늦게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어요. 네. 거의 작년 말부터. 네. 이제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표들이 반등하는 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어제 3월 1일에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 같은 경우 중국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너네들 향후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서 쉽게 하는 게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네. 제조업황 지표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네. 이게 생각보다 지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은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미끄러지고 네. 또 2차전지 장가 위로 올라주다가 다 네. 세론 나와가지고 다 팔아졌는데 네. 시클리커도 잘 갔죠. 아. 또 뭐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 네. 또 그 LG생활건강, 중국 소비와 관련된 테마주들도 주가가 오늘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것도 중국 쪽에서 지금 데이터들이 잘 나오고 있다. 경제 지표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네 수혜 보겠네. 네. 이러한 좀 인식들이 한데 어려져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쉽게 표현해 드리면은 올해 한국 경제랑 미국 경제는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맞아요. 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경로는 전 세계, 한국, 미국 전 세계 경제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기존의 전망이었다면은 네. 이렇게 내려가는 걸 소프트하게. 중국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네. 이러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중국이 전 세계 경기 하강을 완충시켜주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실제로 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국내 주식이라면 이제 국내 장만 보면 좋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세계 동조화. 네. 그래서 미국도 보고 이제 중국도 보는데 네네. 실제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좀 패권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아마 섹터마다 있을 것 같고 네. 특히나 뭐 반도체 쪽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부각은 안 되지만 결국에 미국이랑 중국은 그냥 계속 G2 국가 중에 누가 1인가 네. 패권 싸움 계속 할 것 같고 한국은 그 사이에 계속 지금 줄타기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봤을 때는 뭐 한국의 전반적인 스탠스는 미국 쪽으로 지금 붙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엊그저께죠. 미국 반도체 지원법 나온 거 보면은 야 네. 이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 붙기도 한국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일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다행인 점은
주가에 그 심각하게 반영이 되는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저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거, 그리고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 하지만 신경은 조금씩 서야 되는 거는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를 작년 8월에 한번 맞아요. 네. 할수 모른다는 얘기 부각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올해에도 중간중간에 수시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든 어떻게든 침공을 했을 때 미국이 이제 대만 쪽을 지원하면서 중국이랑 갈등이 심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네. 부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제가 올해 코스피 좋다라고 했던 전망들도 네. 다 수정을 해야겠죠. 아. 그런데 지금 확률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거기에 높은 베팅을 하면서, 야 정말 얘네 그 전쟁 한다는데 우리 지금부터 그냥 주식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시기를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 그쵸. 거기다가 중국하고 대만 완전 터져버린다면 사실 한국은 상당히 불편하네요. 예, 그쵸. 러우 사태랑은 지금 거의 뭐 게임이 다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죠. 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정말 네. 과감한 그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만약에 뭐 대만 해협에서 뭐 네. 긴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냥 거래소 정지될 것 같은데. 아, 오히려. 그쵸. 아, 예전에 그러네요. 9.11 테러 터졌을 때 네. 뭐 하루 이틀 막 거래 다 정지됐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돼버릴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것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고, 예, 거기에 걱정은 해야 되긴 하지만 뭐 주식 투자 전략에 막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렇게 좋진 않다. 근데 실제 과장님, 그 앞서 얘기한 지금 중국하고 대만과의 어떤 전쟁 네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전보다는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것도 약간 지정학적인 부분인데, 군사력도도 얘네들이 측정을 해보면은 네. 지난 10년에 비해서 미국이랑 군사력 격차 좀 많이 그 좁혀왔더라고요. 좁혀졌군요. 네. 네, 물론 이제 지금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상제 연 다음에 네. 키 2개 넣어서 돌리는 이 네. 핵무기 능력은 이제 여전히 미국 쪽이 우위인데, 네. 그 외에 이제 지상군이나 그 해군 쪽 전력들을 보면은 과거 10년에 비해서 중국이 좀 많이 따라잡았어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를 좀 많이 사놔야 되겠네요, 과장님. 네, 전 그래 방산주 구조적으로 좀 좋은 업종이라 보고, 최근에는 뭐 계속 좀 작년에 잠깐 태조위방어 나왔을 네. 때 그때 핫했다가 요즘에 주가가 좀 별로이긴 한데, 네. 저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방산주는 개인적으로 좀 유망한 종목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곧 10만 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뭐 거의 원탑이지 않나. 그쵸. 네, 방산과 이제 우주 관련해서. 자, 이제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이 책에도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시장을 예측할 때 많은 좀 지표를 보시더라고요. 네네. 앞으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을 좀 예측할 때 네. 가장 좀 주목하는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이 지표에도 제가 11개 지표 정도를 넣어놨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2월 달에 증시 보면은 코스닥은 괜찮았지만 네, 네. 코스피는 정말 그 흔히 말해서 가두리 양식장 서 박스권. 있었잖아요. 네. 못 갔잖아요. 못 맞아요. 가고 네. 그 실제로 보면은 월간 단위로 1%도 안 빠졌어요. 아, 코스피. 네. 네. 근데 저희 체감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것 같을 정도로 그 진폭들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 변동성이 네. 있었는데, 그걸 만들어낸 유발한 원인은 이제 그 거시경제 탑다운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하게 인플레이션들이 다시 높게 올라오고, 이게 또 3월 다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나 혹은 네. 이제 4월 달에 있을 이런 연속적인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건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됐건 코스피가 지금 앞으로 방향 어떻게 위로 뚫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00주선 지금 계속 못 뚫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작년 뭐 8월에 한번 뚫으려다가 했다 실패했고, 네. 11월에 좀 잠깐 단기 불장 나왔을 때 뚫으려다 실패했고, 1월 달에도 실패했고, 이 200주선 뚫는 게 정말 의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뚫리고 시원하게 좀 2,600, 2,700 연말까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네. 코스피 이익이 좀 좋아야되죠. 네. 그렇게 되려면은 가장 코스피 이익과 직결되는 게 수출 지표. 네. 수출 지표는 정말 꼭 챙겨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과장님, 그런데 실제 이제 저희가 뭐 주식 투자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늘 뭐 HTS에 많이 보지만 네네. 네이버 금융이나 뭐 이를테면 이런 거 많이 보는데, 네네. 과장님처럼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네. 그런 거 말고 또 어떤 좀 사이트 좀 많이 참고합니까, 과장님? 저희는 이제 블룸버그라는 단말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료 단말기여서 네.
뭐 월 뭐 3천만 4천 아니 월에 1년에 한 3, 4천 정도 해요. 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기 쉽게 하는 건데 네. 굳이 그거 안 봐도 돼요. 저도 네. 요즘에 작업할 때 자료 쓸 때 네. 블룸버그 잘 안 쓰고 네. 그냥 뭐 한국은행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프레드라고 네. 그 세인트 루이스 연은에서 제공하는 경제 통계 사이트 있어요. 아, 네. 매크로 데이터 다 있습니다. 네. 그것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참고를 많이 하고 아니 수출 데이터 지금 말씀드린 수출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산업통상자원부 네. 들어가 보면은 그냥 매월 1일마다 네. 휴일 유무 상관없이 그냥 네. 그 월간 수출입 동향 나오거든요. 그거 네. 보면 정말 분석 잘 해놨어요. 아, 네. 이게 한국 수출 전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별로 어디에 얼마를 팔았고 네. 섹터별로 어디에 얼마를 팔았고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네. 그거 정말 정리 잘 돼 있으니까 그것도 꼭 참고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